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문자는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이번 시간에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민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또 아카데미 이제 로드 투 오스카 2024 공식 코너명 그거 제목명은 그거였는데 얘기를 안 했네. 로드 투 오스카 2024인데 자, 두 번째 작품은 아무래도 가장 오펜하이머와 올해 가장 큰 경쟁을 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모든 분야에서 다 싸우게 되는 뭐 네. 나무 주연상이든 나무 조연상이든 뭐 여우 주연상이든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작품상이든 각색상이든 심지어 각색이니까 둘 다 모든 가에 다 싸우게 될 영화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누가 소개해 주시나 오늘은?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검은 황금인 석유가 솟아난 19세기 말 오클라호마주에서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인디언 오세이지족은 유전에서 얻은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주변의 백인들은 그들의 부를 빼앗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요. 그런 와중에 1920년대 들어 의문의 인디언 현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오세이지족의 신뢰를 받아온 윌리엄 킹 헤일은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따라하며 그들의 친구로 머무르지만 실은 조직적으로 오세이지족의 살인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킹의 조카인 어니스트는 오세이지족 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삼촌의 계획을 거리낌 없이 수행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몰리의 턱 밑까지 들이올 때 수사국 국장인 에드거 후버와 수사관 톰 헤이트가 나섭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어니스트의 내적 갈등도 심해집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두 명의 페르소나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가 영화 이 소년의 삶 이후 30년 만에 조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번 영화로 할리우드 영화의 두 얼굴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장르인 서부극을 해체하고 새로이 써냈습니다. 네, 정말 어찌 보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쌍도 거의 좌청룡 500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두 배우가 무슨 모여가지고 연기합을 하는데 뭐 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뭔 말 하겠습니까?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경수 평론가님부터. 저는 사실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근데 긴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호흡을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가긴 했었어요. 왜냐면 논픽션을 원작을 했고 이거를 좀 짧고 빠른 호흡으로 들고 가기에 너무 진중함이 떨어지니까 어쨌건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진중함을 들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긴 호흡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어쨌건 마틴 스콜세지 아저씨가 이제 미국 이런 국가 자체의 그 폭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노력을 영화로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하면서도 제가 눈여겨본 점은 그거예요. 영화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매체는 아니었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 영화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데도 이런 걸 찍으려 하셨구나 하는 지점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서. 미상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 지금까지 뭔가 제가 봤던 스콜세지 영화들은 똑같이 러닝 타임은 굉장히 길지만 뭔가 이제 플롯이 되게 잘 짜여져서 어떤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가 얻는 그런 혼란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아이리시맨처럼 초반에 뭔가 이제 그 인디언들이 죽고 그를 죽이는 백인들의 실루엣이 등장을 하고 이래서 뭔가 처음에 뭔가 패를 다 까고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논픽션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FBI가 와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어쩜 뻔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 어니스트의 우당탕탕 이중생활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인디언들의 피로 만들어진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 어쩌면 존재했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다른 역사의 방향성들까지 좀 보여줬던 점이 좀 재밌었습니다. 아니면은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떤 스콜세지가 직접 등장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자기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좀 병렬적으로 보여져서 더 흥미로웠고요. 아영님은요? 저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기존의 미국 서부극이 보여주지 않았던 인디언들의 문화를 좀 세밀하게 묘사하셔가지고 그런 인류학자적인 시선도 같이 엿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스코세지 감독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 서부극에 이제야 서부극을 연출할 기회가 생겼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서부 영화 많이 봤고 좋아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데 어린 아이들용이었던 로이 로저스부터 40년대 50년대 후반에 더욱 심오한 영화들과 영화들도 전부 좋아하고 심리적 서부극보다는 서부의 전통이나 문화적 신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더욱 감명 깊었다. 영화의 역사를 배우는 게 과거를 답습하고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받고 한층 진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서부극들이 나에게는 영화 감독으로서 자양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줬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시대극은 많이 만들었는데 시대극은 뭐 그간 뭐 미국의 역사 하면은 뭐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할지 그런 시대극의 역사 현대극도 결국은 시대극이잖아요. 일종의 현대 이제 과거 있었던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한 번씩은 다뤄봤던 분인데 저는 이 영화가 특이했던 건 상업 영화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시선으로만 영화를 담으려고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 자체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두 개를 정말 잘 좋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길긴 엄청나게 길죠. 네. 그거는 사실 저도 한 2시간 정도 보다가 참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었거든요. 2시간 정도에서 좀 마의 시간.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나가길래 그때 이때 나가면 되겠다. 이분 나갈 때 나 앞에 공간 있으니까 나가야지.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살짝 이제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또 집중이 되면서 보긴 봤는데 근데 아마 이게 애플에서는 애플 TV로 보실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OTT를 바탕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작품이고 왜냐면은 파라마운트가 이제 배급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배급을 한 일주일 정도 먼저 하겠습니다. 1-2주 먼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한 거라서 극장 상영용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건 극장 상영으로 한 3시간짜리 이렇게 길게는 거의 영화제에서 나는 거죠. 이런 거는 맞아요. 거의 영화제에서는 이렇게 뭐 이게 익숙하지만 게다가 뭐 어떤 블록버스터가 아닌 이상 아바타라든지 타이타닉이라든지 그런 블록버스터 한 3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블록버스터는 아니니까 당연히 힘들죠. 다만 근데 이야기의 전개를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매끄러워서 전 좋았어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진짜 거장의 품격이라는 게 여기서 딱 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 얘기를 한번 해봐야긴 하는데 이 제목이 결국에는 원제가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이에요. 네. 플라워 킬링 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원제에 대해서 아영님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원제를 어떤 의미일까요, 원제는? 네, 플라워 킬링 문은 5월에 뜨는 달을 말하는데요. 그 즈음에는 키가 큰 식물들의 성장에 의해 그보다 작은 꽃들이 가려져서 시든다고 해요. 이를 두고 오세이지족은 꽃을 죽이는 달의 시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변환된 이름이 플라워 킬링 문인데 그 변환된 이름은 이 시기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고 원제인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은 오세이지족을 조용히 살해한 사람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 아니냐. 차라리 책을 따던가 책에 있는 플라워 문을 따던가 이건 뭔 이상한 번역은 뭔가 누가 지은 건가. 꽃이 달을 살해 중. 누가 지은 건지. 아니 플라워 물의 살인자들 막 플라워 물을 살인한 사람들 뭐 그렇게 하던가. 플라워 문을 죽인 자들 뭐 그렇게 하던가. 뭐가 좀 번역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사실 킬링 플라워 문이라고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플라워 킬링 문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말도체인가?
말도체야. 말도체. 말도체 같아요. 약간 누가 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애플의 탓인지 아니면 배급사의 탓인지 누구의 탓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제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작품은 얘기를 이제 하기 앞서서는 결국에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여정, 그러니까 영화적인 여정부터 한번 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최근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작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인데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가인데 그러면 과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감독님은 만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뭐 택시 드라이버 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건국 이래라면 말겠다. 미국 건국 이래 미국의 치부를 건드렸다. 네. 계속해서 택시 드라이버도 결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이었고 그 문제는 근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요거에 감명받은 한 남자가 레이건 전 대통령을 암살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거 이후로 물론 분노의 주먹 같은 경우도 미국 사회의 폭력과 계층 구조를 네. 복싱을 통해서 드러냈고 왜냐면 로키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네. 맞아요. 로키랑 볼 때는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카지노는 이민자와 마피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고찰했고 그리고 갱스 오브 뉴욕 네. 아까 좀 말했지만 이제 멜팅 팟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인종의 용광로. 네. 인종의 용광로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미국에서 그걸 이제 딱 정말 그 아일랜드인들의 그 이민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일단은 이민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런 맞아요. 걸 좀 더 연출 잘한 것 같고 또 2004년에 나온 에비에이터 요것도 사실은 이게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억만장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선택한 것도 딱 그런 거였어요. 갱스 오브 뉴욕에서의 이미지, 에비에이터 그리고 더 wolf of Wall Street. 네. 요거는 정말 사람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월스트리트 대규모 주식 사기로 인한 자본의 말로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약반 연기였고. 네, 맞아요. 정말 그거는 저는 그걸로 안 받은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걸로는 한번 받긴 받았어야 됐긴 한데. 그거 안 줘가지고 레버넌트에서 그 고생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이 양반 한 번 더 그거 안 주면 그것도 안 주면은 이 양반 더 이상한 거 할 것 같다. 안 되겠다. 네. 여기서 멈춰라 하면서 준 거 있잖아. 그래서 계속 보면은 다 그런 영화들이 다 3시간짜리예요. 네, 맞아요. 항상 3시간 상회. 어지간하면 상회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착취에 대한 장대한 대서사실을 이렇게 그리고자 했던 건데, 그럼 이 영화는 왜 결국 왜 또 길게 만들어준 걸까요? 일단 그 뭐였지?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 생각한 거는 초반에 30분 오프닝 지점하고 그다음 후반부에 10분 엔딩. 이거 중간에 그 삽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디언 착취 역사가. 그래서 초반 30분하고 후반 10분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플라워 문 이거 원래 책은 제목이 부제가 뭐냐면 FBI 탄생이에요. 네네. 그래서 에드가 후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폭력을 수사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강력한 FBI를 통해서 국가가 뭐든지 수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처음은 의로웠는데 이제는 의롭지 않은. 그래서 에드가 후보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았어요. 전.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제2의 에드가 후보 역을 맡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에서. 그래서 그걸 초점 맞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초반 30분 오프닝은 어떤 느낌이냐, 무성 영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무성 영화 그리고 후반부에 그 라디오 영화. 근데 그 사실 이게 100년 전의 매체잖아요. 1920년, 그리고 지금 2020년 되니까 100년 전의 매체로 돌아가서 이 매체가 찍는 것이 지금의 우리랑 무엇이 다른지 검토해보자는 작업처럼 느껴졌어요. 저. 그래서 이거를 매체 고고학이라고도 하는데 학계에서는 1920년대 영화가 아까 아영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인류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인류학에서 그 기록하는 민족지라는 게 있는데 그 네. 민족의 생태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옛날엔 글로 썼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무성 영화가 도입이 됐었어요. 그 인류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인이 와서 그 찍은 영상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아, 네, 네, 유튜브에 네. 보면 있어요. 민족지 영화가. 근데 초반부의 연출이 너무 민족지 영화 같은 거예요. 아, 뭐 그렇죠.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그런 막 이런 거 네, 소개하는 그런 거네. 것들 소개하는 것들 민족지 영화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뉴스 영화도 비슷하게 그 시대의 이상한 쇼킹한 사건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찰하 그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 상영전에 틀어줬었잖아요. 그 그렇죠. 뉴스 영화들을. 그래서 그 뉴스 영화로 찍히는 시선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실상은 이러하고 다시 그 라디오 영화를 보여줄 때 라디오는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매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목소리로 드러난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영화를 다시 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길게 한 게 아닐까. 이 지나는 것들을 영화는 겨우 10분 안에 담아낸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 드라마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랑 뮤지컬 전신이라고 하는 보드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아, 보도빌 네. 보도빌. 보드빌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잔 하면서 이제 듣는 거죠. 듣는 한 잔 하면서 거죠. 이제 네. 한 잔. 진짜 그 듣는 사람 다 백인이잖아. 백인 맞아요. 백인이고 맞아요. 한 잔 하면서 듣는 그런 건데. 결국 이슈거리로 소비밖에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그냥 한 잔거리인데.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라디오 그거 진행 보드빌 쇼 제작자가 마틴 스콜세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와서 네 하잖아요. 까메오로. 맞아요. 그거 뭐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사이 때는 거기 그날 나올 때 푸한 거 다들 뭐야 이게 잠깐만 왜 나와? 물론 보통 카메오 욕심이 좀 있으시긴 해요.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까메오 한번 네.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 많았잖아요. 그 장면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오케이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맞아요. 감독이 너무 오버하는데요. 까메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길게 찍었으니까 이 긴 시간과 착취의 역사가 어쨌건 마지막 10분에 보드빌로 소비된다. 그리고 네. 그 시선 자체가 애초에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컷이 또 인상적인 게 그러면서 또 다음 컷은 또 위령 네. 위령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령제를 하는 거 보면은 또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일부러 딱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선은 딱 여기까지인데 네. 안 된다 이제는. 그 이후로 네. 나아가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또 힘들 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사실 이 감독이 유달리 아카데미랑 진짜 인연이 없었는데 항상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카데미가 이제 거기 보면 미국 백인 주류층들이 이때 항상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좀 많이 분산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 그러면 폭행 날리는데 상을 주고 싶어도 안 주지. 그럼요. 아니 그 뭐야 그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황금 종려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칸에서 전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껏 준다는 게 결국 홍콩 영화 무간도 리메이크한 디파티드. 네. 기껏 하나 감독상 작품상 기껏 준 게. 아, 네. 진짜 그건 보수적인 아카데미 회원들이 그래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있어 거의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디파티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그냥 솔직히 그거 보면 저는 무간도가 훨씬 재밌다고 봅니다. 네. 보지 말고 무간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것도 100%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느낌이 싸해. 각색상 정도. 네, 각색상 정도인데 각색상도 지금 오펜하이머랑 서로 이제 싸우는 거 보면은 네. 이것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준비를 또 아영님께서 그 과거에 이제 다른 작품들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늘 약간 미국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보여왔는데요. 이미 갱스 오브 뉴욕에서 미국의 초기 역사를 비판했었는데 갱스 오브 뉴욕은 남북 전쟁기의 혼란과 이민자들의 세력 다툼 속에 있는 뉴욕을 보여줍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흑백 갈등, 남북 전쟁기의 징병 거부자들에 대한 유혈 진압 등에 대해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또 한 차례 인디언을 차별적으로 대한 미국의 초기를 비판한 것 같고요. 스콜세지 감독은 또 본래 남성 중심
백인 남성 중심의 영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감독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갱들의 영화를 만들어 온 것이지만 관객들은 그 영화를 바라봤을 때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세계와 남성의 폭력을 미화한다고 바라보고 그렇게 비판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인 감독의 대답 같은 영화가 아이리시맨이고요. 악행을 일삼았던 갱들의 허망한 최후를 보여주는데 플라워 킬링물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고 인디언을 악인의 위치에 놓고 미개한 존재로 그려낸 초기 서부극을 질책하는 듯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이리시맨 결말도 인상적이었던 그때 딱 그 딸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네. 그 계속해서 딸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 어디 아버지가 어디 밖에 나가는 걸 이제 본다거나 그걸 딱 보고 난 근데 결말에 이제 거의 노년에 말년에 그 모습을 딱 지켜보는 거 보면서 아 이것도 엄청난 디스구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마지막 그러니까 아이리시맨이 아마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이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괜찮았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딱 하야오 감독의 그런 그 아까 그거랑 비슷해. 다들과 비슷해. 그래? 나는 항상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네. 참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어쨌건 이게 그 스콜세지 감독 작품 중에 제일 돈 많이 들어간 거라고. 네. 갱스 오브 뉴욕이 그 다음이었던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확실히 애플이 많이 줬군요. 네. 애플이 많이 땡겨준 것 같아. 네 많이 왜냐면- 땡겨준 것 같아요.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이게 된 거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의 초기 이제 돈주들 보면은 리스트들 보면은 스티브 스필버그도 있고 그래요. 네. 초반에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대중 애플 플러스의 창설에 도움을 줬던 분들 네.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고 이제 프로덕션에 참여한 그러면 당연히 뭐 마틴 스코세지 영화 찍는다는데 뭐 그 정도야 뭐 네, 줄 수 있죠. 그 정도 다 할 수 있죠 뭐. 애플 TV 플러스가 왜냐면 또 아카데미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하나씩 그 받은 거에 대한 그게 생겼어. 자기들이 우리 이제 한번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 잘만 뽑아내면은 그런 자존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결말을 이제 진작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결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민상님께서 뭔가 이제 결말에서 백인들이 안락하게 이제 한잔하면서 유색인종들이 서빙을 하고 이러면서 보드빌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약간 영화 초반에서 이제 그 인디언들이 있는 마을을 보여주고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오히려 부려먹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거랑 뭔가 좀 대칭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이때 어떤 인디언들을 보여주는 시선도 되게 좀 인류학적인 시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되게 만약에 약간 그 대체 역사물에서 좀 그런 장르가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원주민들이 백인 대신에 헤게모니를 잡았다면은 어떤 사회가 됐을까 이런 그 대체 역사 장르가 있는데 약간 인류학적으로 그 인디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대체 역사물이 좀 생각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디언들이 헤게모니를 잡았으면 더 나았을까가 아니라 인디언들과 우리가 공생했을 때 만약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다른 어떤 근대라든지 다른 지금의 모습도 있었을 수 있겠다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비해봤을 때 어떤 현재 어떤 이런 그 미디어 생태계나 어떤 이런 서구 백인 남성 이성애자 중심의 지금의 어떤 영화나 매체 역사들도 좀 더 잘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전 약간 김경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의견이 비슷한데 그 이때까지 쭉 길게 보여주었던 인디언들의 모습을 무대 위의 연극으로 약간 일련의 일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이런 결말은 인디언의 역사가 백인들의 즐길거리로 전락하고 백인의 시각으로 변형되어서 실체를 약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인디언 관련된 영화들이 상당히 그냥 정말 인디언 계속 인디언 영화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그런 이제 다른 영화들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받은 게 늑대와 충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벌써 30년 됐어. 가장 최근에 작품상 받은 게 무려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작품이 이제 거의 최초라고 할까요? 약간 수정주의 서부이 이제 슬슬 태어나기 시작했던 그 이른바 그래서 약간 이제 공생이라는 건데 근데 이 작품에서의 한계는 약간 그거였어요. 결국은 백인 남성이 와가지고 그거를 약간 세계를 바꾸기 위한
인디언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뭔가 자성을 촉구하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자 하면서 같이 싸우자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교화?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이 나타 백인 개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위에 나타났던 포카혼타스도 역시 포카혼타스 역시 걔를 같이 하고. 그죠. 난 정말 포카혼타스는 왜 디즈니가 안 꺼내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실사 그렇게 요즘에 좋아하면서 포카혼타스는 안 꺼낸다 진짜. 네, 맞아요. 왜 안 꺼낼까? 지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바타에서 이 구도 또 반복되고. 그렇죠. 또 반복되고 이런 구도들이 그런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작품이 이 작품이 확실히 그동안 이제 백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졌던 아메리카 원주민 관 영화들을 굳이 생각해보면 뭐 라스트 모이칸도 그렇고 다 떠올려봤을 때 사실 저는 그 뭐였지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볼 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보통 상대방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잘못되게 그리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가 숭배와 혐오인데 옛날에는 인디언을 혐오했다고 치면 그 늑대와 함께 춤은 그 인디언이 되게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아름답고 백인들이 그 세계에 어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숭배인 거죠. 인디언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 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 백인은 문명에 찌들어 있고 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그 인디언을 다루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다루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윈드리버는 상당히 잘 빠졌어요. 네, 맞아요. 윈드리버는 그 이른바 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거는 상당히 잘 뽑혀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선하지는 않게 그려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선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 그게 오히려 그 디카프리오 캐릭터랑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간의 선악을 나누지 않고 그들의 그 시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재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네. 자, 그럼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신구 페르소나 좀 좌충용 공백호 로버트 드니로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먼저 아이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전작인 아이리시맨의 프랭크 역을 로버트 드니로가 맡았는데요. 그렇죠. 그 플라워 킬링 문의 어니스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두 명의 인물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리시맨의 프랭크도 어니스트처럼 주체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고요. 얼떨결에 조페시와 알파치노를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된 인물이에요. 네, 하지만 그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인물인데 플라워 킬링 문에서는 어니스트가 그런 주체적 의지가 없고 주변과 시대에 휩쓸린 인물상을 프랭크에게서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덧붙이시기. 저는 그 디카프리오 캐릭터가 처음에 설정될 때 좀 많이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카프리오 배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웃을 수 있는 장면에 생각을 해요. 성욕이 유난히 하다. 약간 그 대사를 뭐 내가 이상 성욕이 있지라는 대사를 디카프리오 배우가 내뱉는 게 좀 웃겼어요. 아니 한 살 더 올렸죠. 네. 한 살 더 올렸죠. 28살. 그러니까 25살 이하의 여배우만 만난다는 그 소문이라든가 아니 우리 플레이보이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전작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쌓여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제작자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내뱉는 게 보통 용기는 아니었을 텐데. 셀피니스죠 이제는. 왜냐면은 이제는 그런 이제 할리우드 시상식에서도 그때 그런 얘기 누구였지? 언제 아카데미였나? 네. 한번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왜 레오 디카프리오가 한경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 미래의 이제 여자친구들이 뭐 건강한 진짜.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찾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쿨하게 넘어갔어요 디카프리오. 네. 야 본인이 인터넷 밈이 된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어니스트 캐릭터
이 계보를 쫓아가 보면 그 위대한 개츠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시기니까. 위대한 개츠비도 저기 동쪽 뉴욕에서는 데이지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야심을 막 키워나가고 여기서도 그 여자한테 사랑받으려고 계속 야심을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둘이 약간 비슷한 거울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디카프리오 필모 안에서 보면. 어니스트 얘기 한번 다시 더 해볼게요. 혹시 또 저는 어니스트랑 그 윌리엄 헤일 그러니까 드니로가 연기했던 헤일과의 관계가 좀 재밌었는데요. 아까 이제 원주민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숭배 또는 혐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윌리엄 헤일이 뭔가 원주민에 대하는 방식이 숭배와 혐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원주민들의 말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뭐 그들이 있는 앞에서는 그들을 되게 칭찬을 하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그 어니스트가 몰리랑 결혼을 하고 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거 진심이니? 라는 식으로 막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윌리엄 힐에게는 어떤 숭배와 혐오가 양면처럼 함께 있는데 어니스트의 경우에는 정말 어쩌면 성욕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몰리와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함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진짜로 사랑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진짜 반성 혹은 성장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인물인 것 같아서 좀 여기 어떤 스콜세지가 백인 남성의 시선의 입장에서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윤리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영님도 한번. 네, 사실 그 디카프리오가 원래는 수사관인 톰 하이트 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화의 전개를 다르게 가면서 어니스트 역을 맡게 되었는데 디카프리오가 욕심을 낸 역도 약간 예상 가능한 백인 영웅 중위로 흐를 수 있는 톰 하이트보다는 어니스트였는데요. 어니스트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지만 동시에 아내를 독살하려 하고 주변인을 거리낌 없이 살해하는 복잡 다단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 딜레마가 이 영화의 재미로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모르는데 가해자임을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 사랑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낭만적인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뭐 논픽션에서는 금치산자라고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좀 약간 미화가 됐군요. 네. 이게 인물이 배우가 배우다 보니까 이게 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사진 보면은 뭔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 그 맞아요. 사진을 보면 있어요. 머그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왜냐면 이게 원래 책 자체를 할 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FBI의 이제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가 후보를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톰 화이트를 얘기를 할까. 톰 화이트가 이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방향을 계속해서 짰대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에릭 로스 작가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오 디카프리오 같이 와가지고 야 뭔가 이상한데? 우리 어차피 오세이지 쪽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왜 우리가 톰 화이트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있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꾼 거예요. 주인공을. 그래서 그러면 뭔 스토리로 가볼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니스트랑 이제 그 아내의 이제 사건들 그 사건으로 가자. 해서 이제 어니스트 사건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레오 디카프리오도 당연히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디카프리오도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후손들이나 친척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갔다고 해요. 잡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뭐였지? 논픽션을 읽어봤을 때 되게 건조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 녹취록에 이런 게 있었대요.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감독이. 그러니까 어니스트의 진술 내용을 보면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무직이라고 말한 다음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보통 당부장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당부장에서 지내는 사람들 숱하게 봤다. 꾸미길 좋아하며 이따금 물건도 훔치고 여러 여자와 한눈 파는 젊은 청년인데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나아가면 이 스토리를 나아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아마 나약한 인물이었을 거고 그의 삼촌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차마 대들지 못하고 대들지 않기를 택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대들고 싸우는 장면이 있긴 있죠. 차 안에서. 네. 그 장면이 진짜 좀 재밌었어. 차 저도요. 안에서 싸우는 장면. 네. 운전하면서 싸울 때 언쟁하는 장면. 아무튼 그러면 로버트 드니로 그러면 윌리엄 헤일 이 킹 헤일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킹 헤일은 오세이지족의 친구이기를 자처하고 그들의 언어를 따라하고 풍습을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돈에 대한 탐욕을 뒤에 숨기고 오세이지족을 살해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축산업자이고 어쩌면 축산업자이고 그 당시 이거를 공포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포 정치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주축으로 하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보니까 두 사람이 10번째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더라고요. 작품만. 야, 꽤 많이 있네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디즈니 플러스도 있는데 디스 보이즈 라이프라고 90년대에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로버트 드니로고 이제 학대당하는 아이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그 당시 아이니까 맞아요. 10대 후반 청소년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말다툼하고 싸운 장면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거의 비슷해요. 이제 여기서 서로 이제 싸우는 관계가 30년이 지나도 그냥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네. 좀 흥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스코세이지 감독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라도 됐냐 그들의 때가 왔다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줘야겠다.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왜냐면 어차피 문명이랑 계속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오세이지족에 애정을 가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그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60년대에 이 장례식이 열렸을 때요. 이 윌리엄 헤일에. 근데 오세이지족 사람들도 많이 왔대요. 여러 왔대요. 장례식에. 그래서 그의 선악에 대해서 잘라 말하기가 좀 힘들었대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에 분석을 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엄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악역이라고 딱 만들진 않았던 이유가 이런 곳에서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랬으면 딱 정말 전형적인 단편적인 악역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식민지화할 때 그쪽에 다 근대화된 시설 깔아주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죠. 딱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 봤을 때 약간 그런 걸로 공감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제랑 거의 일제가 하는 짓이랑 똑같으니까 거의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릴리 글래드스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몰리는 어니스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몰리의 엄마는 백인과 결혼한 몰리를 인디언의 피를 옅게 만드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또 성격이 거친 몰리의 언니 애나를 인디언의 기질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서 애나에게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반면 몰리에게는 곁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몰리는 가족과 남편 어니스트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고요. 어니스트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지만 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풀어낸 약간 반대격의 인물인 것 같아요. 몰리가 어떻게 보셨는지. 저 몰리가 저 배우분의 그 눈빛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가 계속 몰리에게 독약인지 혹은 안정제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제 어니스트도 되게 좀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니스트도 재판장에서 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막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이게 백인의 입장에서 인디언 혹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되게 숭배를 하는 입장이라면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네. 바라봤을 대상인데 여기서 뭔가 진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음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는 어떤 어니스트의 노력과 대비되어 봤을 때 어떤 몰리를 연기하신 분의 뭔가 되게 대사가 많지 않잖아요. 되게 대사를 막 조곤조곤 막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이 원주민과 어니스트가 맺는 관계에서 되게 잘 맞았던 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디카프리오하고 로버트 드니로는 하던 연기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릴리 글래드스톤 씨는 네. 진중하게 그걸 받아치면서 그 몰리라는 캐릭터의 강인함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골드더비에서는 지금 현재
여우주연상 1순위더라고요. 아. 지금 수상 예상 1순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이 배우가 이제 예전에 레이카르 감독 이름이 뭐였지? 랠리 켈리 라이카트 네, 켈리 라이카트 네네. 새 여자들. 네, 어떤 어떤 여자들에서 이제 목장 관리자로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딱 이거 보고 나서 이 배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오세이족에서 무조건 원주민이 이제 캐스팅 되어야 한다. 몰리로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이제 족이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캐스팅을 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몰리가 상당히 깊었대요. 그래서 네. 스코세지 감독도 워낙 이제 천주교에 관련된 영화들 지난번에 사일런스 같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 네, 약간 이제 그런 게 핵심이라고 느꼈대요. 이 몰리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서 천주교가 핵심이라고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자로 자라나다 보면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뿌리 있게 심어진다고 릴리 글래드스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디카프리오가 이제 릴리가 이제 어니스트와 플러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몰리의 내적 갈등과 자기 파괴적 성향에 이끌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릴리는 몰리라는 캐릭터의 이제 그런 뭔가 몰리를 어니스트를 의심해서 사기꾼 코요테 얘기를 하잖아요. 코요테. 네. 그래서 아내로서 매우 개방적인 사고 방식과 용기를 지닌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릴리의 경우에는 비록 아까 오세이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외에도 톰 화이트 역에는 제시 플레먼스가 맡았어요. 네. 이분도 사실 뭐 연기야 네. 저희가 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배우인가 싶기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오 디카프리오가 아니었으면은 어떤 배우가 될까 했는데 전 적당한 캐스팅으로 봐요. 네, 저도요. 그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시 플레먼스가 내가 연기해야 하는 사람이 믿기 힘들 정도로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인물인데 그런 가운데 또 인간미를 느껴지게끔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또 이 캐릭터를 보셨는지? 전 이분 표정이 너무 온화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니스트랑 이 헤일이 하는 어떤 악행들을 보다가 이 톰 화이트가 딱 등장했을 때 너무 약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심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어떤 결말에서 이 백인들에 대한 반성을 할 때는 조금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되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되게 이야기를 끝내러 온 네, 맞아요. 종결자 같은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배우분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반가웠던 거는 사실 브랜든 프레이저이긴 했어요. 그다음 오랜만에 또 다른 상업영화에 나오셨다. 그래도 다른 그 더웨일로 끝나면 또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다른 영화도 꾸준히 이제 나오시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근데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더웨일 때 그 브랜든 프레이저의 연기를 우호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브랜든 프레이저의 연기는 가인된 해석이다. 어떤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너무 가인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수긍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좀 캐릭터를 가인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렇게 따지면 약간 조진웅 씨 아닌가? 네. 약간 좀 업되었을 때 조진웅 씨 약간 느낌. 네. 약간 네. 이번에 소년들에도 검사로 등장하거든요. 딱 그 연기 같아 톤이. 네. 브랜든 프레이저 이번 연기 보면 그러니까요. 그건 있었어요. 반갑긴 반가운데 네. 조금 업된 것 같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네.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윌리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좀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느껴졌다면 여기는 너무 뻔한 거야. 네, 맞아요. 이게 악역 누가 봐도 악역입니다. 써져 있는. 브랜든 프레이저. 네, 브랜든 프레이저. 그래도 반가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다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추천작이 있다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전 아무래도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건 택시 드라이버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조커라든지 파이트 클럽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어떤 인펠들이나 이런 그 구구파 중에서 좀 많이 전유를 하고 자기들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데 택시 드라이버도 사실 그런 영화들과 좀 먼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반대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비판하려고 했던 점에 그 비판하려고 했던 집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뺏겨버리는 그런 모순도 가지고 있는 영화기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쪽이 그런 어떤 인펠들의 문제다 보니까 좀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같이 각본 작업을 하던 폴 슈레이더 씨가 네, 그죠. 폴 슈레이더 씨가 도스토옙스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 많이 참고해서 그걸 만들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도스토옙스키 소설들이 인셀들이 갖다 쓰기 너무 좋은 그죠. 악령이나 지하생활자의 후기나 네 그런 류여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아영님은요? 네, 저는 성난항소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로버트 드니로가 무명 복서로 시작해서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가 은퇴 후 스탠딩 개그맨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복싱 장면이 스콜세지 감독의 테크니션으로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대부분 스테디캠으로 촬영해서 현장감을 살렸는데 경기 도중에 링 주변에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터지면서 그 선수들의 힘이 들어간 근육, 선수들의 땀방울 등이 더 강조되어 보이고 빠른 편집과 시점과 청점을 모두 주인공인 라모타에게 집중시킬 때의 긴장감과 몰입감이 상당한 장면이었어요. 사실 앞에서 두 분이 언급한 게 다 제 추천작으로 생각해둔 거여가지고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하나는 그 장르 감독으로 스콜세지 영화로는 저는 셔터 아일랜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셔터 아일랜드. 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다루는 감독으로는 저는 역시 아이리시맨인 것 같아요. 아이리시맨이 4시간으로 길고 그 다음에 저도 두 번 봤는데 첫 번째부터 화장실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본인이 그려온 세계관 카지노라는 좋은 친구들 같은 이런 영화들을 종합해가지고 자신이 반성할 줄 안다는 거는 그리고 그 미덕이 되게 재밌게 펼쳐진다는 거는 감독으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다 빼야 되니까 이렇게 다 빼야 되니까 하나가 조금 애매하겠는데 얘기하자면 저는 코미디의 왕 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거를 조커를 보고 난 다음에 봤어요. 그래서 조커를 보고 이거 보니까 조커의 별점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더 먼저인데? 이게 훨씬 더 먼저고 왜 로버트 드니로를 캐스팅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 나니까 캐스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캐릭터를 해야 되니까. 생각이 딱 드는 코미디 왕인데 정말 이 배우 지망생이 어떻게 이제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또 거쳐가는 그런 쇼 비즈니스의 정말 세계를 정말 잘 다룬 작품인데 사실 이전에 이 비슷한 류의 영화가 뉴욕이라고 또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뮤지컬 영화인데 이 영화도 거의 3시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정말 그래서 그쪽에서 MGM에서도 야 이거 좀 너무 길다 좀 자릅시다 했을 정도였는데 잘라서 개봉했다가 나중에 다시 늘려서 공개하겠는데 저 늘린 걸로 봤었는데 이것도 거의 약간 군더더기 요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플러팅하는 게 한 30분 정도 나와요. 플러팅만 30분을 내 주인공이 마틴 로버트 드니로인데 계속 여자한테 계속 끈덕지 막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없냐 있냐 뭐 그만 30분 얘기해. 홍상수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군더더기 살짝 빼고 남자 주인공이 사실 조금 성격이 아무래도 플러팅을 막 하고 그러니까 성격 좀 고치고 여기 조금 더 밝은 뉴욕인데 아니면 LA로 바꾸면은 이건 라라랜드가 된다. 그러니까 원조구나 이것도 사실상 밝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뉴욕이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소장하고 있는 더빙판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실 수가 지금 없어요. 안타깝게도 좋은 방법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OTT에서 어딘가 서비스를 해준다면은 그때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로버트 드니로인데 여자 주인공이 이 라이자 미넬리라고 아마 딸일 거예요. 그 오즈마우사. 오즈마우사 주디 갈랜드의 딸이에요. 네, 딸이 맡았는데 사실 좀 이 영화 좀 뜨고 나서 좀 더 오래 롱런 하실 줄 알았는데 롱런을 못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배우 같은데 지금 시대에서는 딱 맞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배우가 이미지라든지 왜냐면 레이디 가가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아 시대를 뭔가 잘못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야 뭐 쭉 리스트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틀으셔도 됩니다. 네. 어딘가 뭐 마라톤처럼 마라톤 될 수밖에 없네. 하나에 3시간이니까. 네. 한 몇 시간 몇 작품만 틀어도 하루가 금방 가요. 네. 금방 시네필 차력쇼. 네, 차력쇼니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실 수 있을 만한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더 킬러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